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클리닉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와 대형주들이 지지해주면서 어느 정도의 하방은 지지되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20% 넘게 급락 양상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의 흔들림이 좀 눈에 띕니다. 오늘도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함께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증시를 꿰뚫어보는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5가지 헤드라인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시총 30조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의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장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요. 오늘 일부 로봇주들과 현대차의 주가가 급등 양상 시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인 1년간의 국정 성과를 자랑하면서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일부 원재료 관련주들 상승 양상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지면서 일부 테마주가 형성됐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다시금 하락합니다. 그린란드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전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셀 아메리카 현상이 발생하고 일본발의 글로벌 채권 매도 현상이 나타나면서요.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관련한 사태를 주시해 보시면서 시장의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요 국가들이 관련 기반의 시설을 확충하면서 초고압 변압기 산업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도 새롭게 재평가되면서요. 오늘 증시에서는 2% 넘게 상승합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는 나현지 정래진 경제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부터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로 이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송전 인프라, 그중에서도 초고압 변압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초고압 변압기 산업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국내 초고압 변압기의 수출은 약 1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조 9천억 원에 달했고요. 특히나 미국으로의 수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를 하고 또 AI 산업 확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전력기기 3사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국내 업체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고요. 또 현재 미국 엘라바마 2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를 하면서 미국 노후 송전망 교체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를 한다는 전략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2.6%가량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 89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2020년에 인수한 미국 멤피스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에서의 생산 기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중동과 북미를 동시에 공략을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요. 수익성 개선폭이 두드러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효성중공업 최근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오늘은 1.2%가량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3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S 일렉트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미국 텍사스주의 생산 연구 복합 거점을 구축을 하고 2030년까지 약 3,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에 독일 에너지 기업하고도요,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렇게 유럽하고 미국 시장을 동시에 확장하려는 전략이 강점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5% 내린 50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주 가운데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국내외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2% 오르면서 6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 역시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윗골이 달면서 1.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현재는 1.7%가량의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계룡산업은 현재 두 자릿수의 상승세 12.2% 급등하면서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10%가량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명전기도 1.6%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다음 투자 인사이트는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장재훈 부회장 직속의 사업기획 TFT를 꾸리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기업 상장, 이 IPO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올해 CES 2026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선보이면서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최소 30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IPO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1년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80%에서 90%까지 확대를 했고요. 정의선 회장은 현재 지분 2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요, 정 회장은 약 7조 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비롯해서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강화의 핵심 자금원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 주가는 이러한 기대감 가운데 연초 대비 62%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TFT는 IPO 준비뿐만이 아니라 로봇 신산업 관련 추가 M&A와 또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2027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한 국내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 그려내면서 52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는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와 함께 HMG 글로벌 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 관련 전략적 협력과 투자에 참여하는 건데요. 오늘 3%대의 상승세 그리면서 16만 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현대무벡스도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 그려내며 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로봇용 부품과 또 구동 장치를 공급을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 제공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7%대 상승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7%대 상승세 그려내며 48만 6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요.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를 비롯한 로봇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약 11%를 보유해 피지컬 AI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오늘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지분 약 11%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업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현대글로비스는 로봇 물류 및 자동화 솔루션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봇도 살펴보겠습니다. 클로봇 오늘 1%대 조정이 나오면서 72,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급사 중 하나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과 또 로봇 장비를 제공하면서 현대차 그룹 이 로봇 사업을 서포트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무브네스입니다. 오늘 2%대 강세 그려내면서 7,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정밀 금형을 활용해서 이 로봇의 핵심 부품 제조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KNR 시스템 확인해 보시죠. KNR 시스템 12% 급등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38,000원 선에 거래가 되는데요. 베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이 현대차 로봇 관련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로봇 부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오늘 강세 그려냅니다. 마지막으로 러셀도 오늘 강보합권에 움직이며 5,0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러셀은요,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를 통해서 이 로봇과 무인차를 공급하고요. 또 현대차 그룹 로봇 사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종목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종목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먼저 현대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9%대 강세 그려내면서 52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27.2%를 보유하면서 그룹 내 로봇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 2026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피지컬 AI 기반의 로보티스 전략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오는 2028년부터는 실제 공장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기대감과 함께 현대차의 주가는 올해 초 대비해서 62%나 상승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재평가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나 KB증권은요, 오늘 이 목표 주가를 80만 원을 제시하면서 IPO로 확보될 간접 지분 가치와 또 자율주행 로보틱스 사업 확장 가치를 모두 반영한 결과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향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또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은요, 그룹 내 핵심 수혜자이자 또 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현대무벡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무벡스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 그려내며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코스닥 10위 안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현대무벡스는 이 자동화 사업에서 급성장을 하면서 최근 장중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퍼킹 로봇과 함께 무인 운반차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하면서 고객사 맞춤형 공급망을 통해 실질적인 수주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신규 산업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추가 수주와 또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5조 1천억 원을 넘기면서요. 오늘 코스닥 상위 10위권 안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로보틱스 대표주로서 이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전략과 연계된 핵심 기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단기간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관련한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요.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 짚어보고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해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남 지역권에 있는 집값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지역 내에서도 그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돼서요.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압구정과 도곡동의 격차입니다. 같은 강남구인데 불과 몇 킬로 차이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었는데요. 현재는 체급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강남 역시도 저희가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럼에도 집값이 오른다라는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강남 내부에서도 지역별로의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또 어떤 지역이 잠잠한지에 따라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이정표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동별로 가격 격차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평당의 아파트 가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평당 1억 원이 돌파했다라는 내용도 많이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압구정동은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가까이 다가가면서 후에는 평당 2억 원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도 시장에 나오고요.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8,200만 원 정도의 평균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곡동이 7,900만 원, 그리고 이제 개포동이 1억 217만 원이 평균가였고요. 세곡동과 이제 자곡동은 강남 지역 쪽에서도 조금 변두리에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확실히 평단가에 따른 가격대가 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개포동과 압구정동을 제외하고는 가격 격차가 꽤 있는 상황이고요. 자곡동, 세곡동 같은 강남 권역이지만 압구정동과 비교해 봤을 때의 평당가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강남이어도 최대 가격 격차가 3배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을 투자하고 집값의 상승을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세밀해져야 된다라는 분석가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이제 15년여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격차가 더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돌려서 2000년대 가격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 가격이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이 넘어가잖아요. 10배 이상 평단가,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을 한 겁니다. 15년 사이에. 도곡동은 1,000만 원 초반대. 사실 이제 이때는 압구정과 도곡동의 격차가 449만 원밖에 나지 않았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격차가 6천만 원까지 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약 1.5억 원 차이였는데 지금은 수십억 원 차이가 나면서 이 강남 권역 내에 있는 지역의 격차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모든 집값이 지금 현재 오른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부 선택된 지역들만 계속되는 신고가가 속출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격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서초구도 같이 볼게요. 이제 반포동과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강남권에 있는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2000년대 이제 반포동과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1,354만 원, 서초동이 1,130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죠.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반포 지역 쪽이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평당가가 1억이 넘어갔고요. 지금 서초 지역은 7,234만 원으로 반포와 서초의 평단가, 집값의 차이가 무려 2배나 납니다. 같은 강남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격차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반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신축 그리고 저희가 늘 학군지는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학군
한강 효과 모두가 집중이 되면서 사실 반포 지역이 강남권역 내에서도 정말 많이 오른 지역이 됐다라는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이제 다른 지역 대비해서 그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 전체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 가장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강남이고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률이 아직까지 더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반포에 있는 최고가 아파트와 강북 미아동에 있는 최고가 아파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 서울 지역 내에서 얼마나 많은 격차가 있는지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무려 71억 원까지 찍었습니다. 71억 5천만 원, 평당가가 1억 원 이상 거래가 됐고요. 강북에 있는 미아동에 있는 최고가 아파트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0억 4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지금 3.3제곱미터당 1억 원 이상 강남권역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7곳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와 미아동에 있는 최고가 아파트를 비교해 봤었을 때는 그 가격 격차가 7배 가량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 그리고 그중에서도 반포 지역 내에서 그리고 압구정 내에서 계속되는 신고가가 속출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자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역별로의 차별화가 있다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장 해석과 시사점들을 살펴보면서 투자 인사이트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이제 이런 흐름이 왜 쉽게 꺾이지 않냐면 강남 지역 내에 접근이 가능한 매수자들은 사실상 고액 자산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까지는 아니다라는 해석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실거주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채만 사야 된다면 어차피 무리해서 한 채를 살 거면 그래도 강남 지역을 사겠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저가에 관한 확산 기대감은 좀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강남에 있는 3급지와 또 저희가 어제 짚어드린 지역이 분당 지역과 과천 지역이었잖아요. 이 두 곳도 지금 평당가 1억 원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도 이제 선택된 지역들 그리고 강남 인근에서도 분당과 과천이라는 선택된 지역 그리고 그 과천과 분당 안에서도요 몇몇 지역들만 오르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인 부동산 시장에 접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강남 지역에 있는 집값 가격 격차를 통해서 시장 인사이트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마켓 투자 키워드 시간입니다. 나현지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강남에 관해서 저희가 철강과 금, 트럼프 효과에 관해서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백악관 복귀 1주년을 맞아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성과를 통해서 역대급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다라는 그런 자랑 섞인 발언도 이어져 오기도 했는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이야기 꺼내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거론을 하면서요.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합의 덕분에 이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국 북극권의 알래스카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아시아로 보내기 위한 초대형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인데요. 알래스카의 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나온 천연가스를 약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니키스키까지 옮긴 뒤에 여기서 이제 액화를 해서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초기 사업비 같은 경우만 450억 달러 정도인데요. 우리 돈으로 했을 때는 66조 원 정도의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가스관 건설부터 액화 시설 또 장기 구매 계약까지도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나라 힘만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LNG를 많이 쓰는 나라들이 장기 구매와 또 투자를 함께 해줘야만 사업이 성립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채산성하고 사업성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한일 투자금 그리고 또 알래스카 가스관을 함께 연결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전에 이제 이루어졌었던 한국의 대미 투자금의 사용처가 미국 주도로 이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가스관과 관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은 예전에도 이제 관광 관련주들이 관련주로서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각을 받고 이 랠리를 계속 이어갈지가 좀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에서 보고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요. 이 철강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동스틸이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넥스틸도 15%대, 하이스틸 역시도 8%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휴스틸, 한일철강 이런 종목들도 나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실제로 추진이 될 경우에 약 1,300km에 달하는 장거리의 파이프라인하고 이 관련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철강 관련해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알래스카는 극지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 철강제가 아니라 고강도 또 고내구성의 철강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이스틸, 이 원유하고 가스를 수송을 하는 대형 강관을 꾸준히 생산해온 기업인데요. 에너지 분야에서 실제 납품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알래스카처럼 환경이 좀 까다로운 이런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또 넥스틸 역시도 이 북미 시장의 매출 비중이 높고 또 미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 알래스카 LNG 개발이 가시화될 경우에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철강 섹터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 참여가 구체화되면서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매 계약을 넘어서 자본 투자까지 나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이 결정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게는 어떤 성장 스토리가 될지가 궁금한데요. 이 기업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산 LNG를 연간 100만 톤씩 그리고 20년 동안에 들여오는 동시에요. 자본 투자까지 병행을 하면서 개발 단계부터 수익 구조에 참여를 하는 형태를 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가스를 사와서 쓰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산 LNG 공급망을 직접 쥐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미 미국 본토 LNG 장기 계약까지
문제까지도 더해지면서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연간 200만 톤이 넘는 미국산 LNG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LNG 트레이딩 확대나 또 가격 변동성 대응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 하나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중국 원료를 쓰지 않는 영구 자석 수주를 이미 8,500톤 이상 확보를 했고요. 또 미국 현지 기업과 협력을 해서 채굴부터 정제 그리고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구조를 에너지와 핵심 소재를 동시에 가져가는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로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가능성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에서 개막을 하게 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총수도 대거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참석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에너지와 소재 기업들이 그 현장을 많이 찾았더라고요. 이런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철강 업계의 탈탄소 전환과는 어떻게 연결시어 볼 수 있는지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번 다보스 포럼은 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메시지도 이 흐름에 맞춰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 포스코그룹은 현재 저탄소 철강과 또 2차 전지 소재를 양축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 구조를 전환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글로벌 무대에서 앞으로 이 철강 산업이 가야 할 이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장 회장이 참석하는 마이닝 앤 메탈스 거버넌스 미팅 같은 경우는 글로벌 철강사하고 원료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서 탈탄소 그리고 또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포스코가 철강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국가 간의 협력 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포스코는 전기로 확대와 또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보스를 통해서 포스코 그룹은 저탄소 철강으로서의 선제적인 전환 의지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 연대의 필요성을 동시에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내 철강업계는 2025년도 내내 이 건설 경기 불안과 또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로 힘든 시간을 좀 보내왔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2025년도의 이제 철강업계 실적을 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회복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됩니다. 현재 철강 업황을 이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내용까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건설업계가 계속해서 침체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철근과 현강 중심의 수요가 크게 위축이 됐고요. 또 여기에 중국산 저가 철강제도 유입이 되고 원가 부담까지 겹쳐지면서 이 철강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이런 주요 업체들 모두 2025년 4분기까지 뚜렷한 실적 반등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다만 증권가는 2025년을 업황의 저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2026년 그러니까 올해에는 중국의 철강이 또 구조 조정이 되고 글로벌 금리 인하 효과가 맞물리면서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열연 강판 반덤핑 관세 같이 무역 규제가 판가 방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됩니다. 회복 국면에서는 기업별로 조금은 차별화된 움직임이 보여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본업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소재 사업 정상화가 현대제철은 판가 인상과 전기로 또 고로 부문에서의 수급 개선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세아 제강처럼 에너지 풍력, LNG 관련 수주가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 탄력이 클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단기간에 수요가 급격하게 또 살아나는 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2026년 하반기에 실질적인 반등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철강 업계에 관한 전망까지도 마지막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투자 키워드도 나현지 정리 아나운서와 함께 나눠볼게요. 자, 최근에 저희가 금 투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간밤에도 금과 은이 급등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갈등이 강화가 됐죠. 그린란드 이슈가 있었죠. 그 부분 때문에 금은 가격 다시금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요?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최근에 이 금과 은 가격의 급등은요, 단순한 이 원자재 강세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극대화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보복 가능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요,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언급하면서 유럽 8개국에 관세를 경고한 점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동시에 자극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과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과 은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금 선물 가격은요,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고, 은 역시 90달러 중반까지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달러 약세와 각국의 재정 적자 확대, 또 국채 시장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금과 은은 통화 가치와 채권 리스트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까지 수요 주체가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안전자산 랠리의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재정 확대가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국채 시장 변동성이 금 가격 상승을 추가로 자극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강세 정책과 국채 추가 발행 우려는요, 글로벌 금리 시장까지 흔들리게 됐고, 이는 달러 약세를 통해서 금, 은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흐름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매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금값 상승의 원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 가격이요, 온스당 5,00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순금 한돈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을 했어요. 사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8, 90만 원 선이었고 그게 정말 이제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보다 더 상회한 수치죠. 자, UBS를 비롯한 글로벌 기관들이 금 가격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져요. 이 부분도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이번 금값의 상승은요,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라기보다는 이 글로벌 금융 환경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UBS의 귀금속 전략가죠, 이 조니 테베스는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미 연준의 정책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질 경우엔 상반기 중에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상승 국면의 특징은요, 기관 투자자와 개인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까지 동시에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금 한돈 가격이 99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100만 원 문턱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는 이 국제 금 가격 상승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물 금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 10%와 또 환율, 임가공비, 순도 차이 등으로 인해 매수가와 매도가 간의 간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금 투자를 단기 차익 목적보다는 인플레이션 해지와 또 자산 방어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실물 금, 금 ETF, 금 통장을 비롯한 투자 방식에 따라서 이 비용 구조와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목적과 또 기간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는 이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같은 금속 시장 안에서도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금과 은은 계속되는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구리라든지 다른 비철 금속들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같은 원자재여도 이런 차별점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를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이 귀금속과 산업금속의 흐름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자산 성격의 차이 때문입니다. 금과 은은 위기 국면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구리와 납, 니켈 같은 비철 금속들은요, 글로벌 경기와 산업 수요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됩니다. 최근 구리 가격은 지난 6개월 동안 약 30%가 급등하면서 고점 부담이 커진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래소 재고가 수년 내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선물거래소와 미국 코맥스의 구리 재고가 빠르게 증가한 점은요, 실물 수요 둔화를 시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높은 가격 수준에서 산업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게 될수록 구리 가격은 추가 상승 동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금속 시장은요, 안전자산 성격의 금, 은과 또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금속 간의 이 방향성이 분리되는 국면으로 평가받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나 중국 현물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이 할인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는 실수요자의 매수 의지가 약화됐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재고 소화 여부와 중국 경기 지표가 구리 가격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언급이 됩니다. 네. 자, 위험 회피 심리가 조금 확산이 되면서 사실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급락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의 가격대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 가상자산의 급락은요, 위험 회피 국면에서 가상자산이 여전히 위험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세 갈등과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또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우선적인 이 매도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요, 대규모 자금 순유출이 발생한 점은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과 동조하는 위험자산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라는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이 글로벌 유동성과 또 위험신호 회복 국면에서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긴 하지만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변동성이 가장 크게 확대되는 자산군 중 하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권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전통 금융시장의 충격에 더 민감해졌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ETF 자금 흐름과 주식시장 변동성이 가상자산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위험 회피 심리가 가상자산 시장을 흔들었던 그런 또 간밤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 조정 국면이 어느 정도는 좀 소강 상태이긴 한데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스닥 쪽에서도 제동이 걸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함께 최근에 코스피 지수도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증시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이제 종목보다는 금이나 은 ETF로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KRX 금현물, 타이거 KRX 금현물과 코덱스 은선물 같은 상품에 자금이 좀 집중이 됩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인사이트까지 좀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자금 이동은요, 단순한 원자재 투자 확대라기보다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선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코스피가 1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4,880선까지 밀리기도 했고요.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에 근접을 하자 주식과 원화 자산에 대한 동시적인 불안이 커졌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 개인 자금은 이미 귀금속 ETF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금과 은 ETF 전체로 4,574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러한 단기 자금 흐름 위에 이미 쌓여있는 기반도 상당한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요 증권사 개인 고객이 보유한 금현물 ETF 잔고만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에이스 KRX 금연물 ETF 순자산이 4조 1천억 원, 타이거 KRX 금연물도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금 ETF 전체 합이 5조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테마성 매수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자금 안착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금현물형 ETF는 실제 금 가격을 그대로 추종을 하면서 환율 상승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고환율과 고변동성 국면에서 대표적인 자산 방어 수단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나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와 지정학 리스크, 또 통상 갈등이 겹쳐지게 되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연금저축과 IRP 계좌까지 포함한 중장기 자금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단기 반등이나 또 불장을요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관세 변수, 또 고환율 환경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금과 은 ETF로 이동시키며 방어와 기회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에 나서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시장에서 인사이트를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마감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